미국 정부가 한국 수력 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출에 제동을 걸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나서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협력을 강요하면서 원전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웨스팅하우스와 합의하지 않는 한 원전 수출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건설사들이 예정됐던 분양을 미루고 있습니다. 국내 1등 건설사인 현대건설의 1분기 분양 목표 달성률이 5%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아가 전기차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전동화 전환에 더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오는 2030년에는 판매 물량의 55%인 238만 대를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로 팔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근무조를 4개조로 나눠 12시간씩 일해 이틀 일하면 이틀을 쉴 수 있는 4조 2교대 근무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할 때 몰아서 일하고 쉴 때도 몰아서 쉬다는 MZ세대들의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형 원전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이 추진해온 체코 원전 수출에 미국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우리 기업의 원전 수출에 대해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협의하라고 사실상 강요한 겁니다. 그런데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현재 한국형 원전이 독자 기술이냐 아니냐를 놓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수출을 위해 소송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인 겁니다. 먼저 김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수원은 지난해 11월 체코 원전 수주전에 참여했습니다.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200메가와트급 원전 1기를 짓는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만 약 8조 원에 이릅니다. 한수원은 이후 미국 에너지부에 체코 원전 사업 입찰과 관련한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특정 원전 기술을 외국에 이전할 때 미국 에너지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미 연방 규정에 따른 절차입니다. 이 규정은 미국이 원전 수출을 허가한 국가에 원전을 수출하려는 기업은 활동 개시 30일 내에 에너지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한수원에 810절에 따른 에너지부 신고는 미국인이 제출해야 한다고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체코는 미국이 원전 수출을 허가한 국가임이 분명하고 규정에 따라 신고했는데도 미국 에너지부가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한 셈입니다. 결국 미국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신고해야 받아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 한국형 원전의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으로 껄끄러운 관계입니다. 한수원은 체코 원전 수출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신고 절차와 관련해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의가 불가피한 만큼 양측이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채연입니다. 우리 원전 수출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확산되자 한국 수력 원자력 측이 설명에 나섰습니다. 미국 정부가 체코 원전 수출에 제동을 건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인데. 이 산업일보 고영욱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고 기자, 이제 먼저 이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수원이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는데 왜 미국 정부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겁니까? 네, 조금 이제 역사적인 얘기인데요. 우리나라의 그 첫 원전이 세워진 게 1978년입니다. 예. 이제 그 고리 1호기를 만든 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였어요. 근데 이제 턴키라고 하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이제 열쇠만 넘겨받아서 원전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뒤로 이제 기술 개발을 거듭해서 이제 독자적인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2010년대에 이르러서는 기술 자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스승인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제자인 한수원이 맞붙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자신들이 이제 원전의 기반 기술을 이제 제공을 했으니 한국이 다른 나라에 재수출을 할 때 허락을 받으라고 소송을 걸었고요. 이제 기술적인 이제 소송을 떠나서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체코 원전을 수출을 할 때 있어서 미국의 그 신고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꼭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그 이제 한수원은 미국 에너지부에 그 이제 일종의 업무 참조를 걸어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뭐 이제 결제선에는 없지만 유관 부서나 팀에게 이제 우리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진행 상황을 알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랑 같은 겁니다. 그 미국 원자력 수출 관련법에 따르면 체코는 이제 원전 수출 활동을 개시한 지 30일 이내에 그 신고만 하면 되는 곳입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이제 미국과는 한미 동맹이나 또 핵 비확산 같은 여러 가지 이슈가 걸려 있다 보니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앞서서도 봤지만 지금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소송 중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미국 정부가 웨스팅하우스에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 하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 되는 거겠죠? 네, 그렇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산업통상자원부 그 담당자의 설명은 오히려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곤란해졌다였습니다. 곤란해졌다. 네, 그렇습니다. 그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이제 한국의 원전 기술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들의 이제 주장대로라면 이제 그 체코에 원전 수출을 할 때도 자신들이 이제 신고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걸 안 하게 된 겁니다. 일종의 이제 그 미국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결국 들어갈 내용에 대해서도 한수원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양사가 협의를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협상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소송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 이번 신고건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제 정무적인 고려도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또 이게 애초에 이 독자 기술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었냐 하는 전망이 또 궁금해지는데 이 네. 결과에 대해서 뭐 예측이 나온 게 있을까요? 네, 뭐 이제 산자부나 한수원에서도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 전망은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다만 이제 원전의 핵심 기술은 이제 과거에 미국의 그 웨스팅하우스가 우리 측에 제공했던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입장을 강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원전의 내부 온도를 조절한다든지 또 위험도에 관한 해석이라든지 하는 그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이나 또 원자료 그 냉각 재펌프 같은 기술이 이제 핵심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 웨스팅하우스는 이제 원자료를 중심으로 양쪽에 이제 증기 발생기가 있고 또 이제 가압기라는 설비를 두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구조가 같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로열티 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법의 협조 요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미국 정부가 신고를 반려한 것이 이 원전 수출에는 영향이 없다. 이것이 이제 한수원의 공식적인 해명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한수원 측은 그 이제 입찰 절차는 이제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체코 원전의 이제 그 원전 공급사 선정이 내년 3월입니다. 이제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정도 시간이 남은 건데요. 이 시간 이제 이만큼의 시간이 남은 만큼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그동안 이제 잘 협의를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또 이제 국내 기업 컨소시엄 구성은 이제 수주가 결정된 이후에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원전 설계 기술을 갖고 있는 한전 기술이나 또 제작 기술을 갖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운영 기술을 갖고 있는 한국수력 원자력은 거의 무조건 들어간다고 볼 수 있고요. 이외에 이제 플랜트 기술을 갖고 있는 현대건설, 또 대우건설 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팀 코리아로 수주하는데 실패를 할 수는 있어요. 이제 실패를 하더라도 개별사들이 외주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웨스팅하우스의 경우는 이제 원전 제작 능력이 없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일감을 수주해서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글쎄요, 이제 한수원의 해명을 보면서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약간의 외교적인 고려가 들어갔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고영욱 기자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오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 기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르긴 했는데 코스닥이 좀 특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이 모두 올라줬지만 역시 코스닥 시장이 오늘의 주인공이었죠.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5.18포인트, 1.77%나 오르면서 870선을 돌파하고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870선을 넘어선 거는 지난해 6월 초 이후 10개월 만인데요. 특히 외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보이면서 상승장을 이끌었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코스닥 매매 주체를 봤을 때 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648억 원 또 68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2,408억 원, 2,000억 원 넘게 이 매수를 했습니다.
매도를 했죠. 개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2천억 원 이상 순매도를 한 거는 지난 3월 17일 이후 13거래일 만에 처음인데요. 최근 들어서 개인의 순매수 행진을 지켜보던 외국인이 개인들의 매물을 좀 받아내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올라갔다는 점에서도 배경이 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이 3,015억 원을 홀로 순매수하면서 상승세를 만들었고요. 개인과 또 외인이 각각 2,761억 원, 또 186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코스피가 다시 2,500선에 가까이 접근을 했는데요. 두 차례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이 2,500선 돌파 여부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다소 부침은 있지만 연초 대비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1분기 결산을 해보자면은 이게 지금 얼마나 올라온 수준입니까? 올해는 그래도 상승 추이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양시장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는 코스피가 연초 대비 12.07% 올랐는데요. 이마저도 굉장히 좋은 거지만 코스닥의 경우는 30%나 올라줬습니다. 코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들의 수익률도요. 연초 대비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타이거, 또 코덱스 등 코스닥 150 레버리지 상품들 수익률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높습니다. 65%를 넘어서고요. 70%에 가까운 수익률도 나오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코스닥 상장을 좀 준비하고 있는 IPO 소식들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투 나노, 또 토마토 시스템 등 이번 달에 스펙 상장을 제외한 5곳에서 이 코스닥의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이 좀 서서히 돌아오고 있는 모습은 반갑습니다. 이제 2분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이 분위기는 뭐 괜찮은데 이게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증권가에서는 투심이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좀 회복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를 넘어서 하반기까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물론 오늘은 개인들의 매도세가 좀 컸습니다만 차익 실현 매물로 보고 있고요. 증시 기대감을 키운 이 개미들의 예탁금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과도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영향을 미쳤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정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힘을 못 쓰자 올해 1월 투자자 예탁금은 43조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 3월에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과 크레딧 스위스의 뱅크런까지 겹치면서 시장을 빠져나갔던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고객 예탁금이 50조 원대로 올라서면서 지난해 9월 수준으로 복귀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연초 경기 침체에 대한 과도했던 우려가 해소되며 투자 심리가 돌아서고 있다고 풀이합니다. 이제 은행발 금융 불안에도 불구하고 정책금리 인상 사이클이 연내에 종료된다는 점도 성장 주식들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승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소위 포모가 재현되며 2차전지 관련주로 개인 투자자의 자금도 밀물처럼 밀려들고 있습니다. 시장금리가 조금씩 떨어지자 빚을 내 투자하는 신용거래융자의 규모도 2조 6천억 원가량 늘어나며 상승장에 베팅하는 투자자도 늘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비엠 등은 코스피 종목보다도 더 많은 돈이 들어왔는데 올 들어 약 2조 원의 개인 투자금을 빨아들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증권시장의 상승세가 단기적인 투기성 상승에 그치지 않고 상고하고 장세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봅니다. 시장은 좀 더 우상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수출이라든가 이런 쪽이 좀 바닥이지 않을까라는 시그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저희는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시장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다만 경기 침체의 우려가 투자자들의 예상을 밑도는 실적으로 나타날 경우 상승 랠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 기자, 그런데 이제 지수 상승률로 보면은 이제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코스닥으로 좀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 뭐 종목 장세기도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2차 전지 호재를 좀 톡톡히 본 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관련주들이 연초 대비 주가가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보시면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거의 400%에 가까운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네. 이 밖에도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 퓨처엠 등 관련해서 굉장히 큰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총 2위 기업이기
중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 업종의 상승세를 등에 업고 코스닥이 상승을 해왔는데요. 동시에는 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대형주들의 실적 추정치가 하향되면서 그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투심이 몰렸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네. 다만 이미 수차례 증권사들의 경고가 있었듯이 이런 부분으로 쏠림 현상이 있어 왔고요. 또 주가가 실적 전망이나 일반적인 밸류에이션에서 좀 벗어나 있다라는 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형주보다는 이제 빠르게 움직이는 중소형주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 건데 뭐 상대적으로 이제 지금은 대형주가 매력이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네, 뭐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업황이 좀 부진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유가증권 시장 내에서 시총 상위 기업들의 매력도가 좀 떨어진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자면요, 뭐 반도체나 철강 등의 매수세가 다시 유입이 된다면 코스닥 조정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2차 전지가 또 집중적으로 코스닥의 상승을 견인했다라는 점도 경계해야 할 요소입니다. 2차 전지의 약발이 끝나게 되면 이 코스닥 지수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2차 전지 업종이 좀 기대감이 과열됐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만큼 펀더멘털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는지까지도 챙겨보셔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 우려가 높아지자 건설사들이 분양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 종합 선물 세트급 규제 완화가 나오긴 했지만 법적인 후속 조치가 더디게 이루어지면서 봄 성수기 특수도 누리기 어려워졌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부동산부 방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방 기자, 벌써 올해도 1분기가 지났는데 건설사들이 분양을 그렇게 안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건설과 GS건설, 또 뭐 대우건설, DLENC를 비롯한 주요 건설사들의 1분기 분양 목표 달성률이 12%를 밑돌았습니다. 문제는 건설사들이 위축된 주택시장 분위기를 고려해서 올해 분양 계획을 지난해보다 최대 절반 이상 물량을 줄였는데도 달성률이 낮아졌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0만 7천 가구를 분양 목표로 삼았던 4개 건설사는 올해 6만 6천 가구로 목표치를 낮춰 잡았는데요. 특히 현대건설의 1분기 분양 목표 달성률이 4.8%로 가장 낮았고요. 이어서 DLENC가 12.1%, 대우건설 13.7%, GS건설 17.3%로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금 현대건설의 경우는 지난해 같은 기간 분양 목표 달성률이 거의 30% 정도에 달했던 만큼 올해 1분기에는 집장사를 사실상 손을 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우건설도 지난해 같은 기간 한 18%의 달성률을 보였던 것과는 굉장히 대비되는 움직임을 보이고요. 달성률 자체는 지난해보다 높아졌지만 줄어든 분양 물량을 감안하면 DLENC와 GS건설도 작년보다는 집을 덜 팔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전체적으로 1분기 분양 시장은 개점 휴업 상태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개점 휴업 맞군요. 근데 대부분 이제 금융에 묶여 있는 만큼 이제 마냥 분양을 미룰 수는 없을 텐데 뭐 일단 좀 버틴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좀 건설사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지금 뭐 쉽게 말해서 좀 안 팔릴까 봐, 또 이제 팔리더라도 좀 남는 게 없을까 봐 지금 분양을 미룬다고 하거든요. 일단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 물량이 거의 뭐 8만 가구에 육박하면서 위험 수위라는 6만 가구를 넘어섰고, 또 원자재 값 급등에 따른 원가 부담도 증가했기 때문에 지금 분양을 미루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일단 원가율이 거의 뭐 90%대까지 치솟으면서 지금 뭐 건설사별로 한 뭐 1조 원을 예를 들어 분양 수익을 올렸다고 한들 1,000억 원도 남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그나마 올해 초 이런 분양 시장을 살리기 위한 일삼 대책이 나왔지만 규제 완화에 필요한 뭐 법안 통과라든가 이런 후속 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건설사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그래도 규제 완화를 좀 기대하고 분양에 들어갔던 단지들도 있고 실제로 청약 흥행 소식도 좀 들려왔습니다. 당장 모레부터는 분양권을 좀 사고 팔 수 있는 길도 열렸는데 앞으로는 상황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일단 지금
지금 청약 경쟁률이 높은 단지가 대부분 서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방은 여전히 좀 청약 미달 사태를 면치 못하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 이 규제, 분양 시장을 살리기 위한 규제도 지금 현재 풀리다 만 상태입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또 수도권 기준으로 최장 10년인 전매 제한을 3년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는데 현재는 이 전매 제한만 완화되고 실거주 의무는 아직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이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 전매 제한 완화 조치도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이제 가령 둔촌주공 재건축인 이제 올림픽 파크 포레온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요. 바뀐 규정대로라면 올해 12월부터 분양권을 사고 팔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실거주 의무 2년에 걸려서 팔지 못하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 정부는 좀 관련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좀 국회와 적극 협의한다는 계획이지만 낙관하긴 어렵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분양 성수기로 통하는 4월에 접어들었지만 건설사들은 여전히 분양을 망설이고 있다고 합니다. 좀 집계하는 업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한 거의 평균 17,000가구에서 2만 가구 정도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한 달 전 조사 당시 업체들마다 거의 3만 가구가 넘는 물량을 제시했던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한 달 만에 대폭 줄어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청약을 하려는 사람들은 분양가에 아주 민감한 시점이고 건설사들은 높아진 원가 때문에 분양가를 낮추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다면 건설사도 올해 분양 물량 못 채울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네, 이런 추세대로라면 이제 올해 건설사들이 지금 이 낮춰 잡은 분양 목표치마저도 좀 채우기 힘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분양 전망 지수와 분양 가격 전망치도 전달에 비해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이 두 지표 모두 기준선인 100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 지수가 100을 넘지 못한다는 건 아직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고요. 예. 통상 이 분양 실적은 이제 건설사들의 향후 1년에서 2년 뒤 주택 매출을 좌우하기 때문에 착공 물량이 줄면 당연히 실적에도 타격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분양을 미룬다는 건 땅만 가지고 있고 삽을 뜨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미착공 사업장들이 지금 건설사들의 우발 채무를 키우는 요인이 됩니다. 이 우발 채무라는 것은 당장 빚은 아니지만 앞으로 좀 어떤 요건을 충족할 경우 좀 채무로 확정될 수 있는 자산을 뜻하는데요. 주택사업 특성상 지금 자기 자본이 적은 시행사 대신에 이 건설사, 즉 시공사가 PF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가격 하락이라든가 금융비용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착공이 지연되거나 좀 이런 투자자 모집에 실패하면서 시공사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도급 사업장도 이런데 지금 시행과 시공을 하나의 건설사가 하는 자체 사업장일 경우 그런 금융비용 증가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이제 현대건설을 비롯한 이런 주요 대형 건설사들의 PF 보증 중 이런 미착공 비용, 즉 땅만 있고 금융비용만 나가는 곳이 거의 한 6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부 방서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 기아가 전기차 판매 목표를 보다 공격적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앞으로 5년간 15종의 전기차를 출시해 2030년에는 올해 목표치보다 6배 이상 많은 160만 대의 전기차를 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서우 기자입니다. 2년 연속 최대 실적을 기록한 기아가 2023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판매 목표를 대폭 상향하고 전기차 전환 구상을 밝혔습니다. 2030년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판매 목표는 430만 대로 지난해 발표했던 목표치보다 30만 대 올려잡았습니다. 판매 증가를 주도하는 것은 친환경차.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판매 목표치는 238만 대로 기존보다 32만 대 늘려잡았습니다. 이 경우 친환경차 비중이 55%까지 늘어나 내연기관차를 앞서게 됩니다. 하이브리드를 제외한 순수 전기차 목표치는 2026년 100만 5천 대, 2030년엔 160만 대로 더 공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EV6가 2022 유럽 올해의 차, 2023 북미 올해의 차 등을 수상하는 등 전기차 기술력과 상품성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아는 올해 상반기 출시될 대형 SUV EV9을 포함해 2027년까지 15종의 전기차를 쏟아낼 계획입니다. 목적 기반 모빌리티 등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청사진도 공개됐습니다. 오토랜드 화성에 지어질 PBV 전용 생산 공장에서 2025년 처음으로 중형급 전용 PBV 모델을 출시한 뒤 순차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접목된 PBV 로보택시 등을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아는 2030년 매출을 160조 원, 영업이익은 16조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각각 2배 성장을 자신했습니다. 송호성 기아 사장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약 32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특히 미래사업 투자 비중을 45%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서호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생산 중단이 잇따르면서 관련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수요 감소에 따른 경영난으로 남들은 손을 떼는 상황에서 연구 개발을 계속하기도 그렇다고 그만두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보도에 김수진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중국 3대 백신 제조업체 캔시노의 코로나 백신 콤비데시아 생산 중단이 밝혀졌습니다. 앞서 또 다른 중국 기업이 2,600억 원을 투자해 만든 치료제 2종류 역시 최근 생산을 멈췄습니다. 엔데믹으로 수요가 줄고 재고가 늘면서 경영난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우리나라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산 코로나 백신 스카이코비언을 개발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접종률이 낮아지자 생산을 중단한 겁니다. 고민이 깊어진 건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연구 개발을 아직 진행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입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모두 14곳. 개발 전략을 수정하면서 꾸준히 결과를 내는 곳도 있지만 이제 mRNA로 전체 백신 트렌드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4도시에 보관이 가능하고 모더나와 이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조금 늦게 나오더라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대부분 임상 초기 단계로 성공까지 갈 길이 먼데다 어렵게 성공한다 해도 변이 바이러스 이전을 타깃으로 한 임상이라 고심인 곳들도 많다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그렇다고 포기도 쉽지 않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았는데 섣불리 중단하는 데 대한 불이익을 우려하는 곳도 있고 상장사의 경우 코로나를 재료로 주가 띄우기만 했다는 비난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때문에 대외적인 포기 선언 대신 개발 속도나 추가 투자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출구 찾기에 나서려는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마다 상황이 다 다르지만 기술적, 환경적으로 개발 동력이 많이 떨어졌는데 과거부터 코로나 관련해 홍보나 주가 부양에 과도한 노력을 한 곳들은 차마 중단한다는 말을 함부로 못한다고 귀뜸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미래를 위해 최소한의 코로나 관련 개발은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품화를 하는 경험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질환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독감 정도의 시장을 꾸준히 유지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글로벌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개발했던 치료제 백신을 중단하기보다는 미래에 지속 가능한 시장을 좀 예측을 하고 개발을 해서 꾸준히 하는 것. 1,6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이 투입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 지속해야 할지 중단해야 할지 기로에 섰습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근무조를 4개로 나눠 12시간씩 일해서 이틀이라면 이틀을 쉴 수 있는 4조 2교대 근무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할 때 몰아서 일하고 쉴 때도 몰아서 쉬자는 MZ세대들의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면서 산업 현장에 일하는 모습도 바뀌고 있는 겁니다. 석유화학 기업 중에는 애경케미칼에 이어 한화토탈이 오는 15일부터 4조 2교대 근무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지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화토탈에너지스가 서산 대상공장에 4조 2교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3개 공장 가운데 보수 작업에 들어가는 1공장을 제외하고 2, 3공장에서 오는 15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화토탈에너지스가 화학사 가운데 선제적으로 이곳 공장에 4조 2교대 근무를 도입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석유화학 업계는 24시간 공장이 돌아가야 하는 특성상 하루 8시간씩 일하는 4조 3교대 근무가 일반적입니다.
반면 4조 2교대는 4개 조 가운데 2개 조가 12시간씩 근무하고 나머지 2개 조는 쉬는 방식입니다. 이틀 일하면 이틀 쉴 수 있기 때문에 1년의 절반 이상을 휴무일로 쓸 수 있습니다. 한화토탈 측은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약 80%가 4조 2교대 도입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밸을 중시하는 MZ세대 직원들의 요구가 많았다는 설명입니다. 휴무일이 한 90일 정도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젊은 직원들의 워라밸이 좀 향상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사 같이 TF를 좀 구성해서 약 9개월 정도 TF를 통해서 좀 장단점을 분석을 하고 문제점을 또 분석을 하고. 최근 애경케미칼이 울산 공장에 4조 2교대를 도입한 데 이어 한화토탈이 전면 시행에 나서면서 석유화학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SK이노베이션, S-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자동화 비중이 높은 정유회사들은 이미 4조 2교대를 운영 중이고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높아 장시간 근로가 쉽지 않은 철강업계에도 번지는 추세입니다. 포스코는 이미 2011년부터 4조 2교대를 시작해 10년 이상 운영하고 있고 현대제철 역시 지난달 말부터 2교대 근무제로 전환했습니다. 회사에서 기대하는 것은 생산성 향상입니다. 4조 3교대에 비해 교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충분한 휴식을 가진 직원들의 근로 의욕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장시간 근무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됩니다. 아무래도 장시간 근로에 따른 피로도 누적이 조금 걱정은 됩니다. 그에 대해서 직원들의 건강 체크라든지 아니면은 현장의 안전 체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고연차 직원들의 피로도나 교대 인원을 감안한 충원 요구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우입니다. 네, 산업부 정원우 기자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정 기자, 4조 2교대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는 겁니까? 네, 4조 2교대라고 하면은 실제로는 이게 말이 좀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예. 4조 2교대 중에서 4조는 이 근무조를 말합니다. 4개 조가 편성이 됐다는 얘기인데요. 예. 조가 많을수록 당연히 개개인의 근무 강도는 덜하겠죠. 그리고 24시간 공장이 가동되는 곳은 이 4조가 일반적입니다. 2교대는 이 근무 시간을 2번으로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24시간 근무를 하는 곳이라고 치면 2교대 같은 경우는 24시간을 2번으로 나누니까 12시간씩, 3교대는 24시간을 3번으로 나누니까 8시간씩 그 개인이 근무를 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4조 2교대라고 하면 4개 조가 이제 돌아가면서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한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 좀 복잡해서 저희가 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4조 3교대와 4조 2교대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4조 3교대의 경우 이거는 예시일 뿐입니다. 주간 근무를 3번 하고요. 하루 휴무가 있고 야간 근무를 3일 하고 휴가가 있고 예. 이렇게 근무가 돌아가는 형태입니다. 예, 3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형태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4조 2교대를 볼까요? 주주, 휴휴, 야야, 휴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통상적입니다. 예. 일주일로 이걸 잘라서 봤을 때 3교대 같은 경우는 하루에 8시간씩 6번을 나오니까 주 48시간 근무가 되는 것이고요. 예. 2교대의 경우도 하루 12시간씩 4번 나오니까 똑같이 일주일에 48시간을 일하는 겁니다. 일하는 이 총량은 같은데 쉬는 날은 3교대가 하루인 반면에 2교대는 3일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주로 이 출퇴근에 쓰는 시간이 줄어들고 쉬는 날은 많아지는 것이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그 4조 2교대의 경우에는 이틀 연차를 쓰면 최장 6일까지도 연장 근무를 쓸 수가 있는 휴무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3교대 같은 경우는 하루 휴무가 있지만 이 주야 근무 교대가 있기 때문에 그 쉬는 날 하루도 결국에는 뭐 잠을 자거나 이 본인이 이제 생체 리듬을 바꾸는 데 쓴다는 그런 불만들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지난해부터 이제 4조 2교대를 도입하는 것들이 속속 등장하는 건 맞는데 이게 좀 일부 업종에 좀 한정된 모습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왜 그런 겁니까, 이건? 일단 이 4조 2교대 근무가 도입되는 곳은 대부분 이 석유화학과 정유, 철강과 같은 이런 장치 산업들입니다. S-오일이나 GS칼텍스에 이어서 SK이노베이션이 지난 2월 9일부터 4조 2교대를 도입을 했습니다. 최근 이 4조 2교대를 도입한 SK이노베이션을 보면 기초 유아 부문의 하루 평균 공장 가동 시간이 22.4시간입니다. 이게 작년 기준인데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전자업계에서는 드물게 이제 4조 3교대를 하다 2교대를 도입을 했는데 예.
파주 생산 라인의 하루 가동 시간이 23.1시간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24시간 공장이 쉬지 않고 가동되는 곳에서 이 4조 2교대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른 제조 대기업들의 근무 형태도 또 같이 취재를 해봤는데요.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 같은 경우는 현재 4조 3교대, 그리고 요즘 좀 뜨거운 배터리 회사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3조 3교대,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3조 3교대나 4조 3교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그 조선업종인데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등 이 조선업종은 2조 2교대로 근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야 맞교대에 주말 빼고 매일 하루 정도 쉬고 매일 일주일에 매일 출근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직원들이 이제 4조 2교대를 원한다고 해서 이제 무작정 바꿀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근무 체계 전환이 쉬운 것도 아니고 비용도 더 든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쪽에 물어보니까 이게 어디가 더 많이 든다 딱 잘라서 얘기는 못 하더라고요. 4조 3교대를 하고 있는 곳에서 4조 2교대로 바꾸는 것은 결국 같은 근무 인력을 이걸 하루의 근무 시간을 늘려서 더 일하게 해서 이 근무조를 결국 바꾸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인력이 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4조 2교대로 바꾸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 대기업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이 비용 문제보다는 근무 체계 전환에 들어가는 작업이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제 근무표를 바꾸는 차원이 아니라요. 그 급여 지급이나 또 연차 수당 문제, 그리고 출퇴근 시스템, 그리고 휴게 시설 등 이런 근무 체계에 따라 바꿔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쉽지 않은 작업이라는 설명이고요. 그럼에도 이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그 인재 확보를 위해서라도 회사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최근 그 블라인드에 4조 2교대를 검색을 해봤는데요. 그 신이 내린 근무라면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이런 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결국 4조 2교대 사업장으로 인재들이 몰려갈 것이고 근무 조건이 열악한 곳들은 결국 장기적으로는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서 이제 조선업이 2조 2교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조선소가 물론 24시간 가동이 되지는 않지만 이 야근이나 특근 같이 과도한 이런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선업이 최근에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같은 이 근무 형태와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정원우 기자였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사들이 보험과 카드 서비스까지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품을 편리하게 비교 추천해줘서 소비자들은 편리해지는데 정작 금융회사들은 수수료 폭탄이라며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장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신차를 구매할 때 혜택이 좋은 카드를 비교해주는 자동차 카드 결제 비교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구매하고 싶은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제휴 카드사별로 캐시백 규모를 차례로 비교해주고 카드 결제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연결해줍니다. 보험 상품을 직접 비교하고 추천해주는 서비스도 올 하반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험사들이 자체 운영하는 다이렉트 채널에서 판매됐던 자동차 보험 등 온라인 상품들을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사에서 비교,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울러 네이버페이가 최근 여러 보험사의 보험금을 한 번에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출시한 만큼 플랫폼사로 유입되는 금융 소비자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 금융상품을 플랫폼에 모을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문제는 수수료입니다. 플랫폼에서 비교되는 카드나 보험 상품들은 해당 금융사가 광고료 명목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금융사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들이 플랫폼사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율은 4%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가 연 60만 원짜리 자동차 보험을 네이버에서 비교 후 가입했다면 해당 보험사는 네이버에 최소 2만 4천 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금융사의 수수료 비용이 늘어나면 그만큼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 역시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비용이 나가는 거다 보니까 고객들한테 뭐 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향후에는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거죠, 솔직히. 때문에 금융사들은 오랜 기간 자체 플랫폼화를 추진해오고 있지만 막강한 빅테크를 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에 우리 측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했지만 중국산 광물 사용 금지와 같은 독소 조항은 남아 있어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큽니다. 정부도 미국과의 협상을 이어가는 한편 공급망 리스크가 큰 2차 전지와 전기차, 반도체 등의 핵심 소재도 경제 안보 핵심 품목에 포함시켜서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수산화 리튬의 수입은 1년 전보다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코발트와 망간 등 배터리 핵심 소재들은 여전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절대적으로 기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주요 원자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EU의 핵심 원자재법 리스크로 우리나라의 공급망 불확실성은 더욱 가중되는 모습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세부 지침에 우리 정부와 업계 의견은 상당 부분 반영됐지만 2025년 중국산 광물을 쓰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독소 조항이 남아있고 EU가 꺼내든 보호주의 규제에 따라 유럽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우리 기업들은 이제 니켈, 리튬, 히토리와 같은 필수 원자재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할 판입니다. 당장 공급망 다각화라는 급한 숙제를 안게 된 정부는 지난 2021년 지정된 경제안보 핵심 품목의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공급망 리스크가 새롭게 부각된 품목, 신성장 핵심 산업 필수 품목, 국민생활 직결 품목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품목을 추가하고 정부는 200개 핵심 품목의 바이오 전기차 등 신산업과 반도체 방위산업 등 핵심 산업의 필수적인 소재와 부품을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미세 조정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수입 규모는 작아도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리튬처럼 밸류체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도 포함시켜 수급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대응 태세를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공급망 위기에 실질적으로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안보 품목 지원과 함께 각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비해 협상력을 키우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 IRA 관련해서 그 핵심 광물이라든지 이제 부품 관련해서 이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게 공급망 전략이 굉장히 확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 테크니컬한 것들은 좀 많이 이제 준비돼 있기 때문에 좀 정책 협상 쪽으로 더 주안점을 두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추경호 부총리도 최근 경제안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국과 EU의 새로운 산업 정책들이 구체화되고 있다며 모든 부처의 역량을 모으는 범부처 총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네, 고웨스트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는 이제 전날 제조업 지표부터 오늘 고용 지표까지 부진하게 나오면서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월가에서 어떤 분석 나오는지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일단 시장에서는 이제 경기 침체로 좀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 고용 지표 얼마나 부진하게 나온 겁니까? 네, 간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2월 미국 기업 구인 건수가 993만 1000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지난달보다 63만 건이나 줄어든 건데요. 구인 건수가 1000만 건 밑으로 내려간 것은 지난 2021년 5월 이후 약 2년 만에 처음입니다. 올 초만 해도 고용지표 부진은 이 연준의 긴축 속도 완화 기대감을 키우면서 증시의 호재로 여겨졌었는데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연준의 피벗 기대감이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됐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에서 경기 침체 우려까지 높이는 증시의 악재로 인식이 된 겁니다. 다시 보는 시각이 좀 바뀐 거군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꾸준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던 이 미국 노동시장이 꺾이면서 미국 경제가 이미 침체기로 접어든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날 발표된 미국의 2월 공장재 수준은 전월 대비 0.7% 감소했고 전날 발표된 3월 ISM 제조업 지수도 3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최근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들이 대체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얘기 들어본 대로 최근에 경기 지표들이 좀 대체로 부진하게 나와서 좀 우려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월가에서는 이렇게 경기 지표 부진하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일까요? 네, 먼저 고용 지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지표에 대해서는 그동안 불황 속에서도 미국 경제를 지탱해오던 이 노동시장의 화랑이 끝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글래스도어의 이 다니엘 자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과열된 흐름을 보이던 미국 노동시장이 지난해 연준의 고강도 긴축 여파로 둔화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여기에 공장재 수주도 감소세를 보이면서 미국 경기가 위축된 것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가 투자자문사 에버코어는 얕은 수준이라도 경기 침체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특히 주식시장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경기 침체 우려에 간반 미국 대표 경기 민감주들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중장비 업체 캐터필러가 5.4%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농기계 업체 디어앤드컴퍼니 그리고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 등도 함께 약세를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보시면 5%부터 2%대까지 좀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된 모습인데 일단 오늘 나왔던 졸트 보고서를 시작으로 이제 미국의 고용 관련된 또 지표들이 여러 또 발표가 됩니다. 시장 예상치는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을까요? 네, 먼저 전날 발표된 2월 구인 건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증시에 충격을 주면서 이 시장에서는 이번 주 예정된 다른 고용 지표 결과에도 눈길을 돌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3개의 고용 지표가 잇따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5일에는 민간 고용정보업체 ADP에서 발표하는 이 3월 민간 고용 동향이 발표되고 6일에는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7일에는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3월 비농업 고용과 실업률이 발표가 됩니다. 세 지표 모두 우리 시간으로 오후 9시 30분경 전후로 해서 발표가 되는데요. 월가 예상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ADP 민간 고용 동향과 비농업 고용은 각각 20만 명, 24만 명으로 전월 대비 줄고 또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 이번 주 남아있는 고용 지표 모두 직전 결과 대비 둔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다만 미국을 비롯해서 독일, 영국, 프랑스, 홍콩 증시는 현지 시간 7일 성금요일로 휴장하기 때문에 3월 비농업 고용 결과는 증시에는 이 다음 주 월요일에 반영된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밤이네요. ADP 민간 고용 동향 9시 15분경에 나온다고 하니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으로 이렇게 미국 고용 지표가 둔화될 거다 이런 분석이 많아서인지 지금 월가에서도 뭐 유럽으로 눈을 돌리는 시선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가 여러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월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회의론이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 자산운용사 이노베이터 ETF는 미국은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 경기 침체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전망을 했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 미국 증시가 역사적으로는 여전히 높은 위치에 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유럽 증시가 미국 증시를 좀 능가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전날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 동안 프랑스 파리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명품 기업이죠. 이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의 주가는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루이비통은 지난해 전 세계 긴축 움직임 속에서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사들이면서 매출액이 전년 대비 23%나 성장했습니다. 유럽뿐 아니라 신흥국 시장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이었습니다. 투자은행 UBS는 이 신흥국 증시에 대해서 강한 성장성과 중국 리오프닝 그리고 글로벌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점에 힘입어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10%가량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유럽 그리고 신흥국 시장 동향도 미국 증시와 함께 좀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시 불확실성이 좀 지속이 되면서 당연히 또 주목을 받는 상품이 안전자산일 겁니다. 어떻습니까, 동향이? 네, 맞습니다. 이 월가에서는 하반기 금리 인하가 전망되는 만큼 먼저 장기채의 전망이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수익률도 좋았습니다. 만기 20년 이상의 장기채에 투자하는 ETF인 이 TLT의 경우 연초 대비 7.6% 올랐고 또 만기 20년 이상의 장기채에 3배를 추종하는 TMF 같은 경우는 20%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같은 기간 S&P 500 지수 상승률인 6.8%를 웃돌았습니다. 투자자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TMF는 연초 이후 서학개미 순매수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또 TLT 역시 순매수 10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과 함께 또 대표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 역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연초 대비 9.7% 오르면서 $2,000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또 개장 앞두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전개될지 경기 지표부터 하나하나씩 또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은행과 공공기관에 접속할 때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이니세이프에 이어서 추가로 6개 프로그램에서 보안상의 허점이 확인됐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사용자들이 의무적으로 다운로드를 받아야 하는 보안 프로그램이 해킹의 통로가 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니세이프는 북한 해커가 국내외 기관들을 공격할 때 활용했던 프로그램으로 업계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안 프로그램을 내려받는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첨단 해킹 공격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지난해 채권 시장을 뒤흔들었던 한국전력채권, 한전채가 다시 시장을 흔들 것이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유보되면서 그 영향으로 한전채 발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오늘까지 한전채 총 발행액은 지난해보다 14.4% 늘어난 8조 5,4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업계에서는 트리플 A 등급 신용도의 한전채 발행으로 일반 회사채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